저는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녀 세린이가 할머니, 교복 소매가 너무 길어요 라며 가져온 옷을 펼쳐놨죠. 아이의 팔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까 옷은 항상 맞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딱 맞게 해줄게. 저는 세린이 어깨에 교복을 걸쳐보며 핀으로 표시했습니다. 아이는 거울을 보며 킥킥거렸어요. 할머니 손은 정말 신기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을 바느질로 살았는데 이런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재봉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면서 교복 소매가 점점 짧아졌죠. 다 됐다. 저는 교복을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바느질 선이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은화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죠. 손끝이 야물다고들 했으니까요. 세린이는 교복을 입어보더니 방방 뛰었어요. 완전 딱이에요.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니 괜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때 문득 옷장 깊숙한 곳이 생각났어요. 저는 세린이에게 할머니가 특별한 거 보여줄게라고 말하고는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박스 뒤에서 비닐에 쌓인 옷감 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세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둔 마지막 비단이야. 저는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겼어요. 연분홍 비단이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언젠가 너를 위해 한복을 지으려고 아껴뒀지. 세린이는 비단을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부드러워요. 저는 비단을 다시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만은 지켜야 한다. 내 평생 바느질이 남긴 전부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준호를 키우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아파트였어요. 재봉틀 소리와 함께 흘러간 세월이 고스란히 벽 안에 스며 있었죠. 할머니, 저 배고파요. 세린이의 말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밥 차려줄게. 저는 비단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부엌으로 가면서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나 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될 시간들이요. 아침 일찍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연금 통장에서 돈을 찾았어요. 매달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죠. 이번 달도 수고했다. 내 소나. 저는 돈을 세며 혼잣말했어요. 평생 일한 대가치고는 적지만 그래도 고마운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봉투에 생활비를 담았어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가 함께 사는 만큼 제가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갔더니 지연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저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야. 지연이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받을 수 없죠. 그러면서도 시선은 봉투를 향하고 있었어요. 괜찮다. 함께 사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저는 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은 저와 지연이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나 봅니다. 생활비 드리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받지 않으려고 해. 저는 설명했어요.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끝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지연이는 극구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애써 모신 돈인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사양하는 걸까? 예전에는 생활비를 주면 고맙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네, 어머니. 지연이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답답한 게 싫어졌달까요. 그때 거실에서 준우와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돈 주려고 하시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받으면 안 돼.
지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돈 받으면 명분이 사라져. 공짜로 살아야 나중에 내쫓기 쉽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리면서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내쫓기 쉽다고?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그래도 좀 미안하지 않아? 준호가 말했어요. 미안하긴. 어머니 재산이 15억인데 뭐가 미안해. 우리가 모시고 살아드리는 거면 충분하잖아. 15억.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이 집값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제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긴 그렇네.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를 모시고 산다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벽에 기대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옷장 속 비단 보자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슬며시 일어나서 보자기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세린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도시락을 싸주며 물었습니다. 세린아, 오늘 학교에서 뭐 할 거야? 음악 시간에 리코더 연주해요. 세린이는 가방을 메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 외국 가보고 싶어요. 외국? 저는 김 한 장을 더 올리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집 팔면 우리 외국 여행 간대. 세린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가 유럽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아빠랑 엄마가 어젯밤에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세린이는 물을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는 냄새 난다고 같이 못 간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냄새? 내가 냄새가 난다고? 할머니 냄새 나?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냄새 난다고. 세린이는 별 생각 없이 말하더군요. 그래도 할머니 냄새는 괜찮아요. 비누 냄새 같아서.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 세린이. 그럼 저 학교 가요. 세린이는 볼에 뽀뽀하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나간 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68세의 주름진 얼굴, 성기어진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정말 냄새가 날까요? 저는 팔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특별한 냄새는 안 났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세린이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냄새 난다고 같이 못 간다. 며느리 지연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구나. 점심때 세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세린아,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시니? 가끔요. 세린이는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꼰대라고 했어요. 꼰대.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네. 옛날 사람이라서 생각이 딱딱하다고 했어요. 세린이는 계속 TV를 봤어요. 그래도 할머니 요리는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리는 맛있지만 냄새나는 꼰대라는 뜻이군요. 오후에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내가 냄새나니?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당황한 듯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나이 들면 냄새 난다고 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런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세린이한테 한 말들. 제가 냄새 나서 같이 여행 못 간다는 말. 꼰대라는 말. 그동안 며느리가 저한테 공손하게 대했지만 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끓이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냄새나는 꼰대라. 그 순간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이해하려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세린이의 말은 아이답게 순수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어른들의 속마음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생각해 볼 때가 왔구나. 저는 국자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말순이한테 전화했어요. 김말순은 저와 1살 차이 나는 절친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라 성격이 시원시원했죠. 말순아, 시간 있으면 나와 볼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말순이는 금세 눈치챘어요. 그냥 답답해서 커피 한잔 하자. 1시간 뒤 동네 카페에서 말순이를 만났습니다. 말순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물었어요. 뭔 일 있었지?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 받기를 거부한 것, 밤에 들은 대화, 세린이가 무심코 한 말까지 모두요. 말순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테이블을 탁 쳤어요. 이 바보야, 이제야 정신 차렸어? 말순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넌 아직도 걔네가 자식이라고 믿어? 거머리야, 거머리. 말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집만 들고 있으니 달라붙는 거지.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말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하야, 넌 너무 착해. 그게 독이 됐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저는 변명했어요. 아들? 진짜 아들이면 어머니더러 냄새 난다고 하겠어. 말순이는 눈을 부라렸어요. 너 지금 호구 잡힌 거야, 완전히.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식당 할 때 그런 손님들 많이 봤어. 공짜로 먹으면서 뒤에서 음식 험담하는 사람들. 말순이는 계속했어요. 너도 똑같아. 공짜로 살면서 뒤에서 험담당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저는 억울했어요. 정신 차려. 썩은 비단은 버려야 새 옷이 지어지잖아. 말순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너 평생 바느질로 살았으면서 그것도 몰라? 맞는 말이었어요. 썩은 실로는 좋은 바느질을 할 수 없죠. 그럼 뭘 어떻게 해? 저는 물었어요. 집 팔아버려. 그리고 혼자 살아. 말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나이 68살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그 시간을 걔네 눈치 보면서 보낼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시원해졌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지? 저는 불안했어요.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잡아. 말순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걔네가 정말 어떤 마음인지 확인해보고. 어떻게? 미끼를 던져봐. 돈이든 뭐든. 말순이는 웃었어요. 그럼 본색이 드러날 거야.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남긴 집문서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들. 제 평생의 재산이었죠. 여보,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저는 남편 사진에게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말순이 말대로 미끼를 던져볼 작정이었어요. 걔네가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거실에서 TV 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지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소리가 예전과 달리 들렸어요. 가식적으로 느껴졌달까요?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저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기며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말순이가 말한 대로 미끼를 던지기 전에 먼저 제가 약해졌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죠. 아침에 일부러 반찬을 태웠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저는 타버린 김치찌개 냄비를 보고 당황한 척했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신이 좀 없었나 봐. 저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지연이는 냄비를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요리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저는 억지로 고집을 부렸어요.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러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국을 짜게 만들었어요. 준호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어머니, 국이 너무 짜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내가 맛을 봤는데. 저는 국을 떠먹고는 깜짝 놀란 척했어요. 어머, 정말 짜네. 세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아.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지연이와 준호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녁에는 더 확실한 연기를 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일부러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으며 어머 하고 소리를 냈어요. 준호가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저는 아들에게 의지했어요. 지연이도 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에 가보실래요? 아니다. 나이 들어 그런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좀 쉬면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더니 지연이가 밥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맙다. 저는 밥그릇을 받으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셔야죠. 지연이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나간 뒤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오늘 하루 종일 실수투성이야. 준호가 대답했어요. 이제 곧 치매 오는 거 아냐? 지연이가 말했어요. 요새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하루 실수한 걸로 벌써 치매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지켜봐야지. 근데 진짜 치매면 지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뒤는 잘 안 들렸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치매에 걸리면 더 쉽게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음을 참았어요. 이제 곧 너희가 무너질 차례야. 다음 날도 계속 연기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있는 척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지연이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리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런 연기를 계속하니까 준호와 지연이가 완전히 방심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속삭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마지막 미끼를 던질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돈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새 봉투에 돈을 넣고 옷장에서 그 소중한 비단 보자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둔 연분홍 비단. 세린이를 위해 아껴뒀던 비단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른 용도로 써야겠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준호와 지연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봉투와 비단 보자기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너희들 여행 가고 싶다고 했지? 지연이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세린이가 말하더라고. 외국 여행 가고 싶다고. 저는 봉투를 밀어줬어요. 이거 들고 가족 여행 다녀와라. 지연이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돈을. 괜찮다. 500만 원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늙은이 혼자 있어도 뭐 하겠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없잖아. 저는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면 너희들만 힘들어질 텐데. 그 말을 듣자 지연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걱정스러운 척하면서도 눈빛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저는 비단 보자기를 펼쳐 보였어요. 예쁘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둔 마지막 비단이야. 지연이가 비단을 만져봤어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세린이 한복 지으려고 아껴뒀는데 내 손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가 가져가서 좋은데 쓰거라. 준호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어머니, 이런 소중한 걸 어떻게.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어머니 마음이니까 고맙게 받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그렇게 해.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들고 외국 가서 즐겁게 다녀와라. 늙은이는 괜찮다. 지연이는 봉투를 양손으로 받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 다녀올게요. 세린이가 학원에서 돌아와서 이 장면을 봤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너희 가족 여행비 드렸다. 저는 세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외국 가서 재밌게 놀다 와라. 와, 정말요? 세린이는 방방 뛰었어요. 엄마, 정말 외국 가요? 응. 할머니께서 용돈을 주셔서. 지연이는 기뻐하며 세린이를 안았어요. 그날 저녁 내내 집안이 떠들썩했어요. 지연이는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준호는 휴가를 내는 방법을 알아봤죠. 세린이는 가져갈 옷을 골라놨어요.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은아. 어떻게 됐어? 미끼를 던졌어. 500만 원이랑 비단까지. 저는 속삭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넘어갔어. 특히 지연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말순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일 부동산 중개업소 가자. 응,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얻은 돈으로 기뻐하는 소리.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그날 밤 저는 집 문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각종 계약서들. 15억짜리 아파트를 팔 준비를 해야겠어요. 미안해, 세린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너한테 상처를 줄 것 같지만 이게 맞는 길이야. 일주일 뒤 드디어 여행 떠나는 날이 왔어요. 저는 김포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꼭 배웅하고 싶다고 했죠. 공항 출발장에서 지연이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여행 할 수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저는 지연이를 토닥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안아주는 며느리였거든요. 준호는 여전히 미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런 큰 돈을. 됐어.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세린이가 제게 달려와서 꼭 안았어요. 할머니, 선물 사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저는 세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탑승구로 들어가는 가족을 보며 저는 한 구석에 앉았어요. 연분홍 비단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있었죠. 진짜는 제가 가지고 있고 걔네가 가져간 건 비슷한 색깔의 가짜였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야. 저는 비단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비행기가 떠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로 갔습니다. 말순이가 미리 연락해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은하라고 합니다. 저는 중개사에게 인사했어요. 아, 말순이 씨가 연락 주셨죠. 중개사가 반갑게 맞았어요. 집 매매하시려는 거죠? 네.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중개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이 위치에 이 평수면 15억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빨리만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매물 등록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어요. 요즘 시세가 좋아서 한 달 안에는 계약 가능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넣으면서 추억을 되새겼죠. 재봉틀, 바느질 도구들, 남편 사진, 준호 어릴 때 입던 옷들. 3주가 지났을 때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모님,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저는 기뻤어요. 네, 현금 일시불로 하겠다고 합니다. 내일 계약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15억. 평생 모은 재산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사하시면 되나요? 새 집주인이 물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저는 말순이와 함께 새 집을 봤어요. 햇살이 잘 드는 소형 아파트였죠. 주택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저는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여기서 편하게 살자. 말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들어갑니다.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 밤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사를 완료했어요. 새 집에서 짐을 풀면서 저는 준비한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쯤 준호 가족이 공항에서 집으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5억 잔금 전부 받았다. 마지막 유산은 여행비 500만 원.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새 집 거실에 앉아서 연분홍 비단을 펼쳐봤어요. 남편이 사준 마지막 선물. 이제 이 비단으로 제 옷을 지을 거예요. 여보, 내가 해냈어. 저는 비단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말순이가 들려준 소식에 따르면 준호 부부는 법원 가처분 공고를 보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고 했어요. 새 도어록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더군요. 지연이가 동네 부동산에 찾아가서 난리쳤대. 말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연락처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저는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중개사가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줬지. 당연하잖아. 말순이는 과자를 까먹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 뭔데? 준호가 대출 받으려고 은행 몇 군데 다녔는데 다 거절당했대. 소득 대비 빚이 너무 많다나 뭐라나.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준호의 카드 빚과 대출금 규모를 대략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어. 말순이가 계속했어요. 보증금도 겨우 마련했다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알아? 말순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데? 지연이가 준호한테 화내면서 이혼하겠다고 했대. 어머니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순이는 혀를 찼어요. 진짜 뻔뻔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시원했어요. 결국 지연이의 본색이 드러난 거잖아요. 세린이는 어떻게 됐어? 저는 손녀가 걱정됐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지. 아이가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됐으니까. 말순이가 안쓰러워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어른들이 한 일인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은 늘 기분 좋게 해줬습니다. 후회 안 해? 말순이가 물었어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야. 실제로 그랬어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으로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뒤에서 험담 듣을 일도 없었죠. 그런데 요즘 뭐 하고 지내? 말순이가 궁금했어요. 바느질.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바느질을 하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새 집에 재봉틀을 놓고 매일 바느질했습니다. 연분홍 비단으로 한복을 짓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을 한복을요. 한복 만들고 있어. 저는 말순이를 작업실로 안내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말순이가 감탄했어요. 색깔이 정말 곱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비단이야. 저는 한복을 들어봤어요. 이제야 써보네. 저고리와 치마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68세에 입기에도 어색하지 않은 은은한 색깔이었죠. 완성되면 입고 어디 갈 거야? 말순이가 물었어요. 우리 여행 가자. 저는 웃으며 제안했어요.
전에 가고 싶다고 했던 제주도. 정말 말순이의 눈이 커졌어요. 응,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저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눈치 안 보고.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지은 한복을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연분홍 한복을 입은 68세 여성. 주름은 있지만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어때? 저는 남편 사진에게 물었어요. 나 예쁘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복을 벗어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재봉틀 앞에 앉아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단추를 달고 실을 정리하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인생은 내 손으로 지을 거야.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 말이 끝나자 재봉틀 불빛이 따뜻하게 제 얼굴을 비췄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말순이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68세와 70세 할머니의 첫 자유여행 말이죠. 저는 미소 지으며 재봉틀 전원을 껐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